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기출문제 연습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102회 이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면 1번은 다음 중 거래 판료소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번은 자, 회사 설립을 위해서 자본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그럼 여러분 회계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차변에 뭐가 와요? 보통예금. 대변에는 주식을 발행했다요. 주식을 설립을 위해서 자본금, 그러니까 대변의 자본. 그러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의 증가.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다음 2번. 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맞냐?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대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분개를 한번 해본다면 차변의 원재료, 원단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원재료, 자산의 증가 맞고요.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2번도 맞다. 됐습니까? 다음 3번 가볼까요? 주택 구입 자금 1억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다. 그러면 자, 분기 한번 해보자. 주택 구입 자금 그러면 우리가 단기 대금, 원래는 실무적으로는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뭐예요? 감소. 자산이 증가하니까 자산의 감소죠. 오케이. 그래서 자산의 감소. 거기서 봐. 답이 3번이 틀렸네. 자, 3번은 여러분 이게 보통예금에서 2차에 지급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 그래야죠. 여기서 부채의 증가 여기 틀렸네요. 그러므로 답은 정답은 그러니까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약소금을 발행하여 외상대금을 지급하다. 분기 한번 해본다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다 같이 어음을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되고요. 대변에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하게 됩니까? 맞았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답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한 서울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기말재고자산을 물어봤어요. 기말재고는 여러분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 무슨 법으로 물어봤느냐가 중요하죠. 선입선출법. 그럼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야지. 지금 매출이 몇 개가 이루어졌어요? 150개. 150개 팔았으면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 150개 여기서 200개 중에서 150개를 팔면 몇 개가 남죠? 50개가 남네요. 50개. 150개를 빼면 50개가 남고 얼마짜리? 200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100개는 얼마짜리? 300원짜리. 그걸 계산한 걸 보자면 이렇게 되죠. 자, 이 50원짜리가 50개는 200원짜리. 그러면 여기가 10,000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0개는 300원짜리로 남죠? 30,000원. 자, 이걸 더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기말 재고 자산은 40,000원으로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기말 재고 자산이 아니라 남아있는 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매출 원가를 물어봤다면 매출 원가 우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실제로 얼마에 몇 개 팔렸다? 150개. 150개가 팔렸는데 먼저 들어온 거 200개 중에서 얼마짜리? 200원짜리 팔렸죠? 200원짜리.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나올까? 150개 곱하기 200 6 1은 2 3만 원 나오나?
매출 원가는 물어봤다면 3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판매한 금액, 실제로 원가, 매출 원가를 물어봤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기말 물어봤으니까 기말 재고 자산은 뭐다? 기말 재고 자산은 남아 있는 거. 여기서는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후입선출법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팔려야 되겠지? 그러면 후입선출법은 여기 먼저 팔리고요. 100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50개가 팔리겠죠. 그러면 여기가 몇 개가 남아요? 150개가 남죠. 후입선출법으로는 150개가 남는 건 맞는데 150개가 남는 건 맞는데 전체 얼마짜리가 남아요? 200원짜리가. 후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는 3만 원이 되겠네요. 후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도 3만, 후입선출법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 하나 문제가 나오면 여러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3번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개정 과목은 그랬어요. 여러분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아닌 걸 찾아내면 되겠죠.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였는데요. 자 여기서 무형자산 손상 차손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건 우리가 이자 비용 대체적으로 몇 개 안 되니까 이자 비용 그다음에 기부금 그다음에 뭐 빵빵 손실 무슨 손실자라 끝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이다.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들은 전부가 다 뭘로 봐야 된다? 판관비로 봐야 된다. 다음 4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그랬는데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유형자산은 모두 뭘 해야 된다?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모두예요? 아니죠. 모두가 아니라 어떻게? 토지라든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가 틀렸죠.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여러분 화폐성은 금액이 딱 확정된 거예요. 외상매출금, 외상매금, 뭐 대여금 이런 식으로 금액이 딱 확정된 것을 우리가 화폐성이라 하고 무형자산은 화폐성이 아니에요. 비화폐성,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비화폐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화폐성입니다. 화폐성이 아니다. 맞는 걸 고르랬는데 여기서 화폐성 그랬으니까 틀렸죠.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다? 왜 없어요?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그래야죠.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당연하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유형자산, 비화폐성, 무형자산, 비화폐성,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한다. 다음은 5번 보도록 합니다. 5번은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시장성 있는 한국의 주식 액면이 4,000원, 주식 100주를 단기간에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4,200원에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당 4,200원 곱하기 100주 해보세요. 4,200원 곱하기 100주 그러면 42만 원이 단기 매매증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수수료가 2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다 같이 별도로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리고 현금 나간 것은 44만 원 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얼마짜리인가요? 얼마짜리예요? 이것을 42만 원에 사왔잖아요. 그런데 7월 1일 날 봅니다. 이제 7월 1일 날 4,300원에 처분했다. 4,300원에 처분했다? 100주를. 그러면 43만 원 돈 들어왔죠? 그러고 단기 매매 증권 장부에 42만 원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42만 원이 그대로 나가는 거 맞죠?
그러면 처분 이익이 얼마 나와요? 처분 이익이 10,000원 나온다. 자, 처분 이익이 10,000원 나오는 거 이해 갑니까? 처분 이익이 얼마 나온다고? 10,000원. 자, 단기 매매권 42만 원에 사와서 얼마에 팔았냐면 43만 원에 팔으니까 단기 매매권 처분 이익은 10,0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문을 봅니다. 단기 매매권 처분 이익이 10,000원이 발생된다. 맞네요? 10,000원이 발생된다. 단기 매매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비용의 이름이 수수료 비용. 맞죠? 네, 이것도 코드번호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죠. 맞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단기 순이익 10,000원이 증가한다. 자, 여기서 생각 좀 해봅시다. 비용이 20,000원이 발생됐고요. 비용이 20,000원. 비용 20,000원이죠. 수익이 10,000원이에요. 수익이 10,000원이니까 여러분 비용이 더 많네.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10,000원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요. 단기 순이익이 감소된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된다. 그래야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옳지 않는 것 그랬는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부채의 뜻이에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거. 당연히 부채의 뜻이죠.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뭐예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의 의무의 이행에 사용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맞죠?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한다. 높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죠. 주석으로 별도로 기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 부채를 무엇으로?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를 해야 한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다음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또는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맞는 얘기입니다.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적절한 말 맞고요. 다음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의 총액은 여기 자본의 총액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차변의 자산은 대변의 부채와 뭘로 이루어졌다? 자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본은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측정함에 따라서 자본이 결정된다. 자산이 100원이고 부채가 70원이면 자본은 30원이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한다? 아니에요. 주식의 시가가 일치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식은 주식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자본금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시가총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럼 문제 답이 몇 번이죠? 답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서 가를 계산하면 가가 뭐예요?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말하는 거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여과비료로 끝나는 말. 자, 급여, 여과비료, 대손상각비, 여과비료. 여기서 상거래가 여러분 여기 바로 대손상각비죠. 상거래 외에 이것은 여러분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건 X차례요. 이것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예, 기부금 영업의 비용. 그러면 여기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물어봤으니까 이것은 7만 원이 답이 되겠는데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자, 여과비료로 끝나는 말. 그런데 여기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이다. 다음 이제 9번까지가 원가이겠죠. 9번부터가 원가인가? 맞습니다. 다음 중 제조 기업의 원가 계산에 관한 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관련이 없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여기 더한 거에다가 기초도 더하고 이것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기보다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단기 총 제조 원가라 그러면 맞네.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러니까 옳은 거 그랬으니까 직접 재료비는 즉 기초 재료비, 단기 재료 매입액에서 기말 원재료를 뺀다. 맞네요. 요거 맞네. 2번. 1번의 답이 2번 맞아요. 단기 총 제조원가는 방금 여기 있잖아요. 기초 직접 재료비, 직접 매입, 제조 간접비를 더하는 거죠.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은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이것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자,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이번에 완성된 걸 더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기말을 빼는 거죠. 틀렸네요. 그래서 적절한 건 다 같이 몇 번이다? 지금 우리 9번 했어요. 9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라고요. 이제 10번 가볼게요.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 맞나요? 소품종 대량 생산 맞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공정별로 1공정 끝나면 다음 공정인 2공정으로 하고 공정별로 한다. 맞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요. 원가 보고서를 개별 작업별로 작성한다. 맞죠? 개별원가 계산이 사용되는 산업은 정유업이나 화학, 제지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 가능한 종합원가 계산과 관련되네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이 사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은 10번의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을 비교했을 때 이걸 좀 알아놓은 게 좋겠죠. 자, 여러 종류 다품종 소량 생산, 소량 주문 생산,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 작업지 시설별 개별원가 계산, 그 다음에 공정별, 평균화, 기간별 이런 말하면 종합원가 계산. 자, 개별은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종합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이렇게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평균법에 따라 재료비와 가공비 각각 완성품 환산량. 여러분 완성품 환산량 구하려면 평균법이라 그랬나요? 예, 우리가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량. 그러면 다 같이 무슨 법이죠? 평균법. 그러면 완성 수량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완성 수량이 300개가 나왔어요.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야 한다. 자, 완성 수량 300개 플러스 기말량, 기말 재고 수량이 200개 중에서 자, 200개 중에 공정 최 전량 투입한다. 100%. 그러면 200개 그대로 하라. 그럼 평균법으로 500개가 나오네요. 자, 가공비는 완성 수량 300개 똑같고요. 기말 수량 200개 중에 무조건 완성도를 곱하라 그랬죠. 완성도 50%를 곱하라. 그러면은 몇 개가 나온다? 100개. 그래서 400개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여러분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세무 2급에서 잘 나올 텐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총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이 분모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라 그랬어요. 재료비는 완성품 환산량을 2개를 더하면 50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분모 2개를 더하면 400개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다음 12번. 다음 중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보조 부분 배부해주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부함으로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그랬네요. 이거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예정 배부율을 배부하는 거죠. 여기 사전에 틀렸네요. 예. 완전히 고려하는 건 맞아요. 사전이 아니죠. 자, 다음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부하는 방법이다.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일정 부분 배부해주고 그것도 순서를 정한다. 그건 단계 배부법이 맞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고. 예, 그리고 정확성은 상호 배법이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단계 배법, 그 다음에 직접 배법. 가장 정확한 순서는 바로 상호 배법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해주는 방법 중에 상호 배법은 상호 간의 영역 제공을 완전히 고려하는 거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배부함으로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다고요.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예정 배부율법에 해당된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 주사업장 총괄 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영역에 여러분 국외 영역 외국 사람하고 거래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교부 면제죠. 교부 면제가 맞습니다. 면제 대상입니다. 자,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는 재화의 공급. 세금 계산서 자판기가 갖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안 돼요. 다음, 다른 사업장의 판매 목적.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죠. 여러분 이것을 간주 공급 중에 공급으로 간주하는데 간주 공급은 원래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만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목적이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다른 사업장에 물건을 보내는 거 반출. 이것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 교부해야 한다. 간주 공급 중에 이거 하나만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는 이렇게 간주자가 들어간 건 전체가 다 원래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간주, 임대료 받은 걸로 간주한다. 임대료 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세금면서 교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세금면서 교부를 해야 한다.
다음 부가세법상 세금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작성연월일을 해야 하는 경우 공급연월이 아니죠. 작성연월일 품목 필요 없고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 매입하는 자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만 필요해요. 매입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증만.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자.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명,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작성일자, 여러분 공급연월이 아니고 작성일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14번에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영역이 아닌 것 그랬어요. 은행, 보험 전부 다 면세가 맞네요. 금융 관련된 거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 영역도 면세가 맞고요. 여러분 KTX 여객 운송 영역 이것은 여러분 면세가 아니라 과세라고 그랬죠. 예. 원칙은 뭐 버스나 그다음에 시내버스 그다음에 어떤 거 그다음에 전철 이런 것들은 여기 운송 영역 중에 면세지만 이렇게 KTX 고속철도 이런 것들은 과세다. 주택 임대 영역은 여러분 면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세가 아닌 거 과세는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론을 몇 문제 풀었냐면 15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세법까지 이렇게 이론 문제 15문제 양이 적은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이론을 영화 보듯이 쭉 한 번씩 검토하시고 여러분 틀린 것만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